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나가면 좋을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살펴보셨듯이 그동안 참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논란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토크 올인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을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의 저출산 정책들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이번 7월에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심 끝에 첫 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예, 우선 그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른바 7호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틀은 이제 지금까지 출산 장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뭐 아이를 낳아라 내지 낳아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그냥 환경을 이렇게 만들도록 국가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출산은 선택으로 하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읍소한다 그럴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간접적인 설득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큰 흐름 자체는. 네. 그 이제 세세한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뭐 아버지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들과 조금 차별화된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삶의 질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다는 그 자체, 이거는 굉장히 큰 그 변화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 3차 기본 계획이 그대로 시행 중인데 그 자체가 3차 기본 계획 그 정책 목표에 보면은 2020년에 1.5 달성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그 국민들 내지는 출산 주체로 여성들이 기분 나빠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내가 애 낳는 자판기 기도 아닌데 이거 툭 이제 집어넣으면은 뭐 내가 애 낳느냐, 자원을 투입하면은 애 낳느냐, 이제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 선언을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는 있죠. 출산율을 뭐 1.5명이다 뭐 이렇게 수치로 명시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 여성분들이 야 감수와 나는 지금 수치 밑으로 했으니까 비애국자냐 뭐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고 강압을 받는 느낌이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수치를 뺀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우선 정 교수님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동안 많이 연구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이게 대책은 뭐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뭐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이번에 나온 건 기본계획 수정은 기본계획이 새로 시작된 건 아니죠? 기본계획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뭐 보완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은 아직 그대로 3차 기본계획 유효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을쯤에나 빠르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개별 대책들 중에 몇 개를 모아서
발표한 이런 거죠. 부분을 강화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몇 개를 강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이 대책들을 일단 좀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다. 네, 그렇게 보면. 요번에 발표된 7월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좀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좀그 2% 모자란다. 내지는 뭐 많이 된 겁니까 그러면 보시는 상당히 보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이제 98%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연말부터, 작년 말부터 대통령이 위원회 방문하시면서부터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뭔가 그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도 패러다임 전환은 그 천명을 했는데 명시를 했는데 대책 자체는 패러다임 전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분석이었었죠. 황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글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여성들이 내가 출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본인이 저출산의 기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미안함?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정부 정책에서 좀 녹여내고자 했다.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나 앞서 정 교수님께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은 없다는 게 큰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큰 틀의 외연의 모양새는 삶의 질이라고 해서 좀 폼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거나 정부가 어디에 어느 정책에 방점을 두어서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과 정부가 내세우는 저출산 정책의 아젠다가 서로 악의가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같이 아동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삶의 질 개선한다고 그랬으니까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산을 하면 출산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질이 좀 나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 정책의 내용을 들여봤는데 사실상 그런 측면의 삶의 질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정책 지향점은 명시가 됐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수단들을 보면은 그거하고 뭐 어떻게 직접 연결이 닿는지는 잘 안 보인다.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운 건 아주 단순한 논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 저출산을 유발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많이 할 때 많은 출산 가임 여성들이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혹은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삶의 질이 위협당할까 봐 사람들이 저출산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결혼도 기피하는 게 아닐까.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최소 수준으로만 출산하려고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정부가 해석을 해서 자녀와 함께 그리고 출산하는 이 과정들이 삶의 질을 나쁘게 하거나 혹은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조금 인식을 바꿔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측면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아젠다를 내세운 것 같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내용은 그런 그 아젠다하고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정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 정부 이 업무에서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뭐 지금 3차라 그러면 한 10년 앞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한번 좀 복기를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10년까지가 1차고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2차고 지금 16년부터 3차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또는 뭐 3차 초입까지 우선 정재훈 교수님께서 큰 흐름을 정책 목표 중심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그 관점에서 좀 흐름을 좀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도 만들고 대통령식 속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경은 보면 2001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1980년대 중반부터 대체 출산율 2.1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는 가족 계획의 성과로 샴페인을 터뜨리죠 한마디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특히 우리가 이제 97년 IMF 쇼크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2001년에
출산율이 1.3 밑으로 내려가죠. 1.3이 되는 거죠. 뭐 반올림에서 1.3이 되는 건데 결국 1.3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1.3이고, 예. 근데 그런 충격들. 근데 또 2005년도에는 1.08이 돼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이었었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저출산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다 고령화는 그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은 맞물리는 관계고, 그래서 정책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사실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한 1년 정도 시행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그 새 정권이 들어서서는 고령화 쪽이 좀 이렇게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1, 2차에서 그 저출산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의 흐름은 워낙 잘 안 되어 있는 보육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그 확대 였었는데 1차에서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치중했다고 한다면 2차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깔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보육 인프라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국공립 미진하다라는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문제는 질의 문제가 그렇죠. 남아 있는 근데 거죠. 3차로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이후에 3차에 와서는 그런 그 기혼 부부들, 그러니까 이제 이왕 결혼한 부부들의 부담을 그렇게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1, 2차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니까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고 못 낳는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주거 고용 쪽으로, 지원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뀌죠. 그래서 3차에서는 그 예산이 확 증가하는 게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지원 쪽으로 예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 2차에서는 특별한 그 어떤 특징의 어떤 차이가 없다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이시죠? 연속 선상에 그래서 있다, 이제 이 1, 2, 말씀이신 것 3차를 놓고 크게 두 분류를 하자면은 1, 2차는 보육 인프라 중심, 기혼 부부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 가족들 중심 지원. 그다음에 3차는 이제 미혼 내지는 비혼 청년 세대 대상 일자리 주거 중심, 주거 지원 중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또 1차와 2차를 분류를 하자면 1차는 보육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2차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약간 예산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2004년도 출산율을 합계 출산율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이제 정책을 모아서 나아가게 하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실태조사 연구를 해보면요, 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도 누가 키워줄 곳이 없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터졌죠. 그래서 정부는 그 당시에 믿고 맡길 곳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실태조사의 결과들이 1, 2순위가 아주 지속적으로 지배적이었던 결과가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양육 비용이 부담된다. 이것 때문에 아기를 못 낳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차와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보육에 방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펴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정부가 조금 그 당시에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저출산의 파고를 넘기 위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는데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연구의 원인 진단이 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내에서의 논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1, 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났는데 보육에 투입되었던 재정 비용이 저출산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2차 정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저출산의 진단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육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도 그 전까지는
보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많아지면 저출산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의견도 제기하고 제안도 했는데 이제 슬슬 2차 말부터 좀 빼기 시작합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돼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보육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출산 제고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방점을 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지방 주셨습니다. 정부들도. 네, 그 당시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정책의 방점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저출산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광역시도에서 공급하는 주거의 그 공급 방식을 청년 세대가 쉽게 그 주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인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서 저출산 제고 정책을 피게 되죠.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이 공통점이 이제 정책 목표에 보면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1차 기본계획에서 2차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1차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를 해요. 출산 주체로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 과제에 있어요. 실천 여부는 관두고라도. 근데 2차에서는 아예 그냥 빠져버려요. 예, 근데 3차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고려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위기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성차별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가족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3차 기본계획에서 어떤 이런 요소들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차례대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파트 2로 넘어가서 이제 이 지금까지 대책들이 어떤 점에서 성과가 좀 있었다면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는지 조금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법이 시행이 되고 벌써 한 13년이 흘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뭐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이 좀 실패한 요인이라고 보시는가요? 이제 보통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할 때 뭐 130조를 쏟아 부었는데 효과도 없다라는 식의 그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비판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근거 없는 비난일 수도 있는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니 뭐가 저출산 예산이냐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은 사회보장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차피 저출산 현상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회보장 예산. 그래서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아이를 그러니까 임신, 출산, 돌봄에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행위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임신, 출산, 돌봄 그거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굳이 저출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저출산 현상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예산을 투입을 안 했겠느냐, 안 해야 됐었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나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도 나중에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저는 그걸 결정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이죠. 이걸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냥 되는 대로 붙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써놓고서도 안 돼? 그럼 그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럼 우리 사회보장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별을 이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당초 돼야 될 기본적인 사회복지도 안 돼 있고 이 맞벌이 사회로 이동하면서 들어가야 될
이 가족 위험을 보장하는 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는 예산을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잘못 붙인 거죠. 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돼야 될 일을 되게 한 거. 네. 거기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네. 처음부터. 2004년도에 그렇게 저출산 합계 출산율에 아주 낮은 수치가 나오니까 아마 정부로서는 정책 홍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만큼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런 유의 그 정책들을 모아서 저출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대국민에 대한 일종의 전시적인 정책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있는 정책, 없는 정책을 다 끌어다가 예산에 총액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 모두가 저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규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3차 기본계획에서도요. 정책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대입 시의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출산율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 의료, 교육, 뭐 재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다양한 정책이 저출산 정책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예산이 아주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착시 효과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 그동안 실효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고착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 예산 투입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다. 네. 여전히 모자라다. 예. 근데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틀렸다. 무슨 얘기냐면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 이제 소위 말해서 독박 육아하지 않고 이제 같이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계속 경력 단절 안 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실패했다. 발상을 바꾸어서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보는 관점이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관련 예산이 늘었고 저출산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의도적으로 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출산율을 그 정도로라도 잡아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출산 주체로서 청년 세대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진단이 자꾸 엇갈리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불안하고 주거가 불안해서 그렇다.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살 집도 마련해주면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하고 아이를 낳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접근은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을 해결해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하고 아이를 낳는 요인은 이게 분리돼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삶의 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요 상식적으로 지금 청년 세대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아이를 낳을래?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그 벌써 탁 나올 수 있는 답이 독박 육아 안 하면 낫겠죠. 경력 단절 안 하면 낫겠죠. 예, 내가 사회생활 할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그러면 주거 보장되고 일자리 보장되면은 아이를 낳을 것이냐. 젊은 여성들이 주거 보장도 일자리로 보장됐는데 한계가 있죠. 내가 결혼하는 순간 시월드에 입성을 한다. 젊은 여성들은 내가 비록 뭐 1년 12달 중에 10달 정도만 비정규직 일을 하고 조금씩 벌어도 그 돈 모아가지고 1년에 저기 5박 6일 홋카이도를 갔다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낫지 뭐 굳이 결혼해가지고 시월드 입성하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돌봄하면서 독박 육아 쓰고 이제 비혼이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덩달아서 남성들도 어떤 그런 부양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또 이제 낳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요지는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을 이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은 좀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런 것만 해주면 나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물론 저출산에 직접 관여된 예산 없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반의 조건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육이잖아요. 그러면 보육에 대한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저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한 2, 3년에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연구 보고서들이 저출산의 요소, 어떻게 해주면 아이를 낳겠냐라고 대답하는 그 연구 결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확한 진단으로 보지는 않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대체 비율까지 낳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자녀를 낳은 이유가 뭐냐를 찾아봐라. 제가 그 주장을 2016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직도 일단 앞장서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러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없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많이 있을수록 좋죠. 보육 예산 뭐 일정 부분의 출산율을 몇 년 동안 아주 짧게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지속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정부가 좀 지원해 줬더니 그 총량은 놔두고 다른 총량의 양육 비용을 또 투입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누리과정 22만 원, 20만 원 지원해 줬더니 그 비용은 아이에게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시키는 경험의 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데 조금 정책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늘려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출산하고 보육하는 거의 가치, 가치 개인들이 느끼는 가치, 그거를 국가 정부로 어떻게 어려운 일이죠. 변화할 수 예를 있을지. 들면 저출산을 제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뭐 우리가 아기 낳는 무슨 도구냐라고 반론하듯이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위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권고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게 어려운 숙제로 남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이나 이탈리나 그리스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모든 국가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들이 경제 활동 많이 하고 산업의 생산성 높이고 사회 보장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의 안정성을 담보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요. 가족과 출산의 중요성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이를 근데 낳아서 키우는 가족들은 가족의 가치가 높고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건 크고. 아니에요. 가족의 가치가 뭐 저출산하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낮고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높다. 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인식을 유지하고 갖추고 있는 것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의도, 동기를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맥락이죠. 우리는 가족 그러면은 혼인신고 꼭 하고 그렇게 사는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비혼 출산 비율이 우리나라가 최근 2%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2% 수준인데 OECD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50%, 60% 이러잖아요. OECD 평균이 40%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는 꼭 굳이 그렇게 딱 정형된 어떤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인 세대가 내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키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즐거움, 기쁨, 경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독박이 아니라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독일이 그 정책 전환을 하면서 아빠들이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쁨을 느끼는 근데 그게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남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입 여성들이요. 그 가입 여성의 부모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1세대 여성 취업을 했던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가입 여성이. 근데 그 세대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딸을 낳은 부모들은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너 네 인생을 개척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성장했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약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고 좋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출산과 가족에 대한 그 선택적인 가치는 굉장히 취약한 세대가 이 세대일 거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일단 쏠림이 굉장히 많죠. 가치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동안은 여성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집 밖을 우선 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지 내가 인간의 본래의 아주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해를 했던 첫 세대의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이제 아마 원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인식의 측면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서 저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양육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도를 보지만 몇 해 전에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 금요일 날 병원에 들어가서 출산하고 월요일 날 그 신생아와 함께 장관실에 출근을 한 장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이 아이와 함께 가서 의사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 연구소의 소장이요. 캐나다에서 연구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저희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그 캐나다에서 온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의 소장 교수가 아이를 셋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살 채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재우면서 캐나다에서 오신 교수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10년 전 일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 아이를 안고 재우면서 오늘 강사는 이런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저희 대학 학생들은 이해가 많아서 인식 제고가 많아서 안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해보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교수가 자기 개인 애를 데리고 와서 업무 시간에 소개를 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친절한가, 인식을 정말 같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것을 꼭 공동체의 공간, 공동체의 비용 지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키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견딘다는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애주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저출산은 전반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될지를 예측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보육에 대한 예산 투입의 규모와 더불어서 그 이후의 교육까지도 혹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걸 확인되어야 출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임 여성들이. 네, 역시 그러면은 앞으로 보육 예산 생애 전반기 6세까지 예산처럼 그 이후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정책들이 저출산 정책들이 지나치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육아휴직을 1년간 보전해서 급여를 80% 지급하겠다. 여기에서 저출산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정부의 발상이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1년 하고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내가 육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회 재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책임을 올곧이 여성이나 아버지가, 엄마나 아빠가 담당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한 번도 육아를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서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혼자 집에서 육아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육아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재반 구조, 인프라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같이 쌍둥이로 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자꾸만 하나씩 독립적으로 단편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늘어져 있다. 그래서 정책 간의 상승 효과를 서로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는 어떤 포인트가 더 담겨야 할지, 어떤 정책 수단들이 가능할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두 분 교수님은 유럽에서 유학 생활과 또 연구 생활을 하시면서 그쪽의 복지제도와 이런 양육 환경을 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이름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이후의 저출산 대책도 이 접목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장 단적으로 차이 나는 지점, 네, 아동가족 정책에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저출산 현상이 시작이 됐을 당시에 유럽은 이제 90년대 정도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복지 국가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노동 시간, 노동시장 개혁도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유연 탄력 근무가 그 일가정 양립 이슈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이슈였었죠. 그래서 이제 남성 노동자들도 유연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돼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니까. 근데 이 국가들은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도 되어 있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그 부담이 없었는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성차별 문제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돌봄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려다 보니까 뭘 하나를 강조하면은 이거 해야 된다. 또 이거 하려면 또 이거 해야 된다. 결국은 투트랙. 그래서 저는 그냥 성평등 복지국가의 어떤 비전을 일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어쨌든 첫걸음을 빨리빨리 내딛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평등 복지국가의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네. 또 가급적이면 출산 효과가 더 좋은 정책부터 네. 점검해 가면서. 너무 출산 효과를 내세우는 건 좀 그렇고 예,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의료적 지원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업과 관련된 부분, 반드시 경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서양의 경우는 비용을 양육 비용이나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의 가계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동과 연관된 저출산 계획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부는 곧바로 빈곤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소득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자녀가 생겨난다는 것은 이 부부가 사용해야 될 비용의 총액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생산성,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접근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실업에 관련된, 실직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또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이를테면 건강한 아이로 출산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책무와 의무라고 볼까요? 그리고 의료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성들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난임의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자연 유산율이 3분의 1 혹은 반까지 높아지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한 많은 국가들은 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까지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유럽하고 우리하고 비교 아까 그 의료 출산 직후 의료 부분도 그쪽은 이미 공공의료로 다 포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저출산 대책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비용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가 우리 정부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알려진 것은 교육 비용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비일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국가들은 자녀가 출산이 되면은 교육 비용과 의료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부모들에게 있지 않죠. 국가가 그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그 체감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아까 삶의 질이 추상적 비전으로만 제시돼 있고 내용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삶의 질이라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종 위험을 대비한 게 유럽 사회복지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실업 위험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업하고 다시 취업하려고 할 때 당장 뭐 손쉽게 훈련을 받아서 노동시장으로 돌아간다, 일자리를 얻는다, 이게 안 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본적인 제도들, 복지제도들, 그게 우선 돼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객관적 삶의 조건이 좋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근데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될 때 삶의 질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일단 이 물질적 조건이 이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이 주관적 만족도, 그 여성의 어떤 그 성차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불균형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출산 현상도 나타나고. 근데 이걸 메꿔준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데 그게 객관적 삶의 조건을 높여주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확대. 근데 내가 차별받고 살고 있으면은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투트랙 전략. 이거 뭐 거의 큰 정부, 큰 국가론 지향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뭐 작은 정부를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 주신 김에 우리가 뭐 저출산 예산이라고 잡던 어떻든 간에 관련 분야 예산이 급속히 빨리 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늘었다 해도 아직도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 가진 나라 수준이 못 미친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비중이 OECD 평균이 한 25% 된다고 한다면 공공사회복지 지출 기준으로 한국이 여전히 12%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그다음에 저출산이랑 관련한다면 개념이 또 GDP 대비 이제 가족복지 지출 비용의 비율이 있어요. 그게 OECD 평균이 한 2.5% 3% 되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들 3% 넘어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그게 아직 2%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육이 됐든 뭐 일가정 양립이 됐든 가족 지원 서비스의 그 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2배는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 사실 투자 없이 그런 의미의 투자 없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예산 많이 썼다고 욕할 일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더 투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느 항목에 어떤 방식의 예산을 투입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보육 같은 경우도 완전히 순수 재정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할 때 지금처럼 보육 비용에 대한 지원액을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유형의 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고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비용 전문가들 지출이 책임이시잖아요. 비용 지출이 2배 이상이지만 사실은 이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금성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 지원이 훨씬 더 많죠. 우리보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는 24시간 육아 지원하는 거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아이들을 어느 공간에 모아서 공동 육아하게 하는 거 뭐 이런 형태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런 육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안정적으로 안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보육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사실 부모와 자녀 간의 아이들을 유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비용 투입이 다른 가치를 생산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가족이나 육아나 이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공동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투입의 액수와 그다음에 가족이 분담해야 될 가족에게 지원해야 될 재정의 액수의 규모를 정부가 확인해서 정책의 다양성을 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다양한 쟁점을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거 빠뜨렸다 하는 거 있으면 또
서운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그다음에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사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잠재 있는 그런 사회. 어린이 교통사고율 OECD 최고라든지 등등. 그리고 성차별이 굉장히 공고한 사회,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원 그리고 서비스, 현금 지원에 걸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간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저출산 대책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단시간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기록 경신은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 10월 중 기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체할 새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인상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링크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